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4개월 만에 1.7%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일 텐데 시장은 계속해서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은 이어질까요? 네, 이번 주는 특히 조금 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가 됐던 SLR, 서플리멘터리 레버리지 레이시오를 축소하겠다라는 건데 우리 돈으로 치면은 한 600조 정도 원의 채권 자체를 은행들이 예대 장사를 하면서 그 금융당국에서 조건을 겁니다. 니들 빌려주는 돈의 5% 정도는 연준에 맡겨놔라. 그거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갖고 있어라라고 하는 건데 요번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그거를 채권을 사도 괜찮으니까 그거는 빼고 네 자산 건전성에 대해서 조금 봐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국채 좀 사라라고 하면서 조금 많이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3월 31일 이후에 이번 달 말 이후에 연장을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거 안 된다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국채 매도가 좀 단기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스닥이랑 다우지수가 끌어올려진 상태에서 채권 시장의 금리를 땡기는 거, 거기서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라고 하는 거는 저 같은 보급형 전문가가 나와서 뭐라고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채권 금리가 더 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나스닥 빠지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갭으로 하락해서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고 보니까 예전에는 금리가 뛰게 되면 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가 큰 원유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충격이 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에서 좀 충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이 빠질 것 같은 비트코인이 먼저 빠지는 그런 현상도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테이퍼링이 시작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약한 고리 같은 터키 리라가 지금 14% 정도 폭락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브라질,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쪽에서 약한 고리들이 끊어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금융시장의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라든가 업황하고는 상관없이 매크로 지표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신사업 부분, 그동안 몇 년 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부분들이 30%에서 50% 조정을 받은 구간에서 금리만 안정된다면 반등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노이즈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뒤로 물러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요 일드갭이라고 하는 거를 컨셉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전문가들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100조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주식시장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채권시장에 투자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흔히 말해서 퍼의 역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퍼가 10배입니다. 평균적으로 10배 정도 받습니다. 미국은 퍼가 30배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00원을 벌어도 한국은 1,000원밖에 안 쳐주는데 미국은 3,000원을 쳐준다는 겁니다. 그걸 뒤집어 보면 100원을 투자했을 때 미국에서는 30년 동안 돈이 들어와야 본전을 주식을 샀을 경우에 본전이 된다는 거고 우리나라는 10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뒤집어 역수로 하게 되면 이자율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가져온 차트 여기에서 보시면 나스닥이 지금 28배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28분의 1로 돌면 3.55%가 되는 거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1.66, 그러니까 지금 주말에 올라서 1.75가 됐습니다. 요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더해줘서 물가연동 채권이라든가 금리 인상분을 내 채권에 보상을 해줘라고 하는 것들은 2.3%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0년물 국채 투자하는 사람들은 2.3% 수익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번에서 3번을 빼줘버리게 되면 1% 남짓밖에 안 됩니다. 나스닥에 죽어라고 투자하고 포트폴리오 관리하고 섹터 잘못되면 막 쏟아지는데 채권 국채에다가 물가연동채에다 집어넣으면 그거나 수익률이 비슷하죠. 그렇게 안정적이라는 거죠.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굳이 주식시장에다가 열정적으로 돈을 태울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는 1.75%지만 실제로 보는 건 2.3%를 넘어가고 있다는 거. 물가를 연동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펀드의 플로우가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게 더 오를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거, 네.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 보이고 그 밑에 보시면 여기 일봉 차트로 그려 있는 거, 이게 코모더티, 그러니까 원자재 선물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주황색 선은 금리입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갈 거냐 파란색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옆으로 기면은 시장이 안정적일 건데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나스닥은 빠지고 리플레이션 관련된 주식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걸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건데, 요 지수가 선물입니다. 선물은 앞으로 3개월 후에 내가 이 가격에 사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물가에 반영되는 거는 3개월 이후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고, 이미 주가는 어떤 커머더티 가격은 오른 상태에서 증시가 다 반영했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고, 이게 3개월 후에 실제로 공장에 투입이 되고 유통을 거쳐서 물가로 잡히는 거는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가는 충분히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이븐 관련된 레이시오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면서 투자하고, 특히 성장주 관련된 부분은 조심하시면서 투자하고, 이거에 대해서 금리가 위로 튈 거냐 아래로 튈 거냐 자꾸 어떤 뇌피셜로 연준이 다 막아줄 거야 라고 하면서 네. 할 게 아니라 뒤로 완전 빠져서 확실히 금리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때까지는 현금 비중을 좀 늘리고 미국에 대한 투자 부분을 조금 뒤로 후퇴시키는 것이 좋은 전략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에 FOMC 회의를 마치고 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는데요. 네, 비둘기파적이었는데 예. 사실 그거 리피트한 겁니다. 그건 그렇죠. 예, 예. 1월 달에 얘기한 거 그거 그냥 얘기한 거고, 뭐 고용 회복되기 전에 테이퍼링 없을 것 같다. 네. 실물 경제 회복 안 되는데 저거 한다. 원래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통화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한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세금 걷어다 해야지 이거를 통화 정책에서 뭐 할 수 없는 거다. 대신 나는 이 돈 때문에 어떤 유동성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내가 뒤로 빼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만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가를 안 오른다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물가 안 오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고용시장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리는 없지만 물가 전망은 1.8%에서 2.5%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빗겨나 있으니까 정부가 이제 세금을 해다가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가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의미에서 페드가 정책 금리를 하는 것과 마켓 금리를 하는 것과 인플레이션과 이거를 막 헷갈려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페드가 물가가 올라가는데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금리 땡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인플레를 봤을 때 여기에 대응하는 방식들은 100년 동안 꾸준하게 동일했습니다. 인플레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는 파월 의장이 시장을 안심시키거나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은 그거는 페드가 갖고 있지 않다. 지금 입장에서는 그게 없다라는 거고, 그걸 위해서 정부가 세금을 풀어다가 정책적인 부분을 집행하는 부분만 쳐다보고, 우리가 물가도 안 오를 거고 주식시장은 좋을 거고 페드는 금리 낮출 거고 아무 문제 없이 주식시장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또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이른바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들은 미국 증시를 상당히 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성장주가 조정을 받을 때에도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표적으로 큰 악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일반화된 이야기인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가치주도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네, 저도 그 성장주 투자로 많이 좀 재미를 봤던 사람 네. 중에 하나고, 뭐 신재생부터 시작해서 재미를 봤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지금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기 때문에 한번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거 5년, 10년 안에 다 바뀐다는 건 그냥 맞아요. 타본 예. 사람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은 조금만 더 빠져라, 조금만 더 빠져라. 어쨌든 물려도 이건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또 미국 쪽에서는 어떤 리딩하는 어떤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리딩 컴퍼니들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사력을 다해서 투자 포인트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펀드 매니저들, 수백 조씩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포트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둑투둑 하면서 시장이 쿡쿡 빠지는 그런 부분에서 별거 아닐 것 같다라고 하고 지수 자체는 뭐 10% 5% 조정인데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펀드에서 주식들을 집어던져 버리면 30에서 50% 그냥 빠지는 건 쉬운 일이기 때문에 멀티플 자체를 구하기가 어렵고 100배, 200배 멀티플을 받던 이익 하나도 안 나오고 매출만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 적정 주가가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 가진 사람 마음입니다. 내 펀드가 이거 담을 거야 라고 하면서 사면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팔면 내려가는 거고 브레이크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적정선을 구하기 어렵다. 다만 이런 불확실한 구간에서는 성장주를 제외한 기존의 전통 가치주들은 멀티플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앞으로 전망이 2, 3년치에 대해서 전망하는 것이 애널리스트들 손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조금 돈을 옮기는 흐름들이 안전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위험한 구간이 이제 3월 지나고 나서 4월 FOMC가 그쪽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2월, 5월, 8월, 10월은 FOMC 회의, 그러니까 공개 시장 위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금리를 조절하는 회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 공백이 생기는데 조 바이든 취임한 거가 1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100일 정도의 허니문 기간을 제외놓고 거기는 뭐 연준부터 시작해서 의회, 정부 뭐 기관들이 초기에 취임한 정부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습니다. 언론이든 마찬가지고요. 놔둡니다. 그냥 어떻게 하나 보는 거죠. 그러다가 100일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내고 반대도 하고 논쟁도 일으키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4월 FOMC가 지나고 나서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나는 과정 속에서 노이즈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국채금리가 튄다거나 물가가 올라간다거나 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은 한 번 더 큰 폭으로 5%에서 15% 정도를 더 조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성장주를 좀 기다리고 리플레이션 관련된 주식으로 조금 더 투자해보자라고 하는 거 그게 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은 어떨지 모르겠거든요. 앞서서 여느 말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듯이 국내 증시,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국채금리의 동향이라든지 이에 따른 미국 증시 움직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또 장 초반, 뭐 장 중간에 받았었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의외로 잘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매물이 없어요. 코스닥은 보면 예. 바이오주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목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코스닥 한 3, 4% 빠지겠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매물이 안 나옵니다. 네. 미리 다 던진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차트 하나 갖고 왔는데 외국인과 연기금 동향 그동안 계속 팔았던 거 개미들은 계속 샀습니다. 그런데 연금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밀어내면서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샀고 거래소 쪽에서도 매물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미리 매를 맞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하면 매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지금 실제로 종목들은 한두 달 이미 조정을 보인 상태에서 30% 50% 빠진 그런 물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좋은 주식들이 레버리지를 일으켰다거나 신용 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종목별로 접근을 해보시기에는 괜찮은 구간에 진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수가 빠질 때 미국 시장으로 영향을 받을 때는 만약에 큰 매크로 지표가 이상이 생겨서 신흥국이 부도가 난다거나 혹은 그런 영향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은 미국 지수가 빠질 때 한국 종목들은 사볼 만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가졌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에 언급한 종목들 여전히 관심이 유효한가요?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뭐 특별히 제가 얼마 전부터 제가 2달 전부터 추천을 하는 종목들은 성장주를 좀 많이 빼고 제외를 시키고 실적이 좀 나오는 실적 장세에 대비해서 종목들을 추천을 많이 드렸고요. 네. 뭐 여기서 우주 산업 관련된 부분, 근데 그것도 이제 실적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방위 산업부터 시작해서 민영 부분에서 우주선을 발사하고 하는 부분에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도 조정을 보였던 뭐 인텔리안 테크라든가 한화 시스템 기업의 5대 기업 중에 하나죠. 그 어떤 이런 쪽에서의 어떤 흐름들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 보면 리플레이션 중에서도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은 굉장히 꾸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넘어오는 구간에서 수요를 받을 거는 1, 2분기 뒤에 어떤 부분에서 부품 업체들의 수요가 땡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폐기물 관련된 주식이라든가 건자재 관련된 거 지금 어쨌든 간에 분양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고는 정치권이 이걸 답을 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게 공공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어쨌든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거 레미콘 회사, 그다음에 거푸집 회사, 가까운 데 시멘트 회사부터 시작해서 내 외장재 만드는 회사, 재무대표 다 털어놔서 마이너스가 막 나는 상황에서 시가총액 줄어들어 있어서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미리 좀 투자해놓고 1, 2년 기다리면 그런 애들은 괜찮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노바렉스 제가 뭐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재무제표 보면 참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현금으로 영업용 현금으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공장을 1, 2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돈 생기는 돈으로 빚을 다 갚아서 재무 구조를 건전화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주나 물량들이 터져주기 시작하면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팬데믹 이후에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 우리뿐만이 아닐 겁니다.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메이커들이 와서 OEM 업체들한테 물량을 주는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1, 2년간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요구하고 비슷한 게 화장품 회사, 뭐 한국콜마라든가 요런 한국콜마라든가 네. 이런 회사들도 OEM을 받고 중국에서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큰 주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 쪽 특히나 노바렉스를 유망하게 말씀해 주셨고 요즘에 실적 호전주를 눈여겨본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유망주 새로운 것은 어떤 걸 보고 계세요? 네, 금호석유 관련 금호석유 종목입니다. 네. 우리가 뭐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장갑 끼고 수술대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라텍스? 네, 라텍스 네, 그런 고무? 것도 있습니다. 고무죠. 합성 고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다음에 타이어 코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쨌든 간에 바퀴가 4개는 바뀌지 않습니다. 전기차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타이어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타이어가 예전에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거였지만 이제 좌우부터 시작해서 타이어 기술이 상당히 중요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이테크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호석유 관련된 거가 이슈가 분명히 경영권 문제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 이번 연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실적 호전되는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주가는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눌려있는 상태에서 금요일날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 고려해 보신다면 단기적으로도 꽤 괜찮은 투자 포인트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전략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